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해야 할 사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뒤끝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지켜져야만 협상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대표단이 협상 장소에 도착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중관영 메흐르와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도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이 협상 개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도 조만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은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 협상은 내일 오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란 측 대표는 미국의 레바논 휴전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죠. 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레바논이 포함된 종전 조건 10개 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갈리바프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란의 권리를 담은 10개 항이 결정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레바논과 모든 저항의 축은 이란의 동맹이며 휴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를 휴전 1번 조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위반에는 대가가 뒤따르니 즉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협상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란 중관영 타스님 통신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 협상 결렬 시의 대응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저항 세력이 만족할 결과 없이 휴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그 여파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위반이나 의도적 지연으로 휴전이 끝날 경우 중동 전역의 미국 이익이 다시금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저항 세력이 원하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시 거센 포화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은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평화회담에 앞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심리전 성격이 짙은 보도로 풀이됩니다. 정전 협상을 앞두고 레바논 공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 관측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알자지라는 적어도 수도 베이루트 지역에서는 그제 이후로 공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도 정체적으로 공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의도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여부와 별개로 레바논 남부 전역에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마을에서 가옥들이 폭파됐고 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도 지난 24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제 대규모 공습에 따른 피해 집계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 사망자는 30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5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통행료 부과 시도 중단을 경고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해협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는 아주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석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휴전 발표 뒤 첫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대독한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모즈타바는 이란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침략자들을 향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줄다리기가 종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자세한 중동 상황, 이주한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협상에서 좀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직무 정지라든지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타개하려는 노력이 지금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이란도 여기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암살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 협상에 응한 것을 보면은 이란의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작하는 그런 협상장의 분위기는 좀 괜찮다고 좀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란도 이제 그의
호응하는 분위기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계속 강경한 메시지는 냈지만 결국에는 이란이 대면 협상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각국의 협상단을 보면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 이란에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예상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벤스 부통령,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쪽에서는 사실 누가 실권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추측하건대 저 사람 정도면은 회담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네. 협상의 대표로 던 사람들의 무게감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내용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권자,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디 벤스 부통령이 나왔는데 이란에서는 이제 의회 국회의장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최고 지도자나 이 혁명 수비대가 아니면 지휘권이 없거나 결정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요. 우선은 좀 이란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 물론 이제 실권은 이제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강경파가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라고 하면 이제 군부 쪽이라든지 이런 IRGC 쪽일 텐데 이 갈리버프라는 이 국회의장이 과거에 이제 IRGC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군부 쪽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그 대화 카운터파트를 원했던 것이 이제 갈리버프이잖아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이디 부통령을 원했고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인물이 이 협상장에 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협상안 자체를 이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선은 그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고 지도자 모지사바 하메네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이 갈리버프라 이 의장과 또 갈리버프 혼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이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잖아요. 행정부의 역할을 이제 좀 무시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JCPOA 2015년에 JCPOA가 타결이 됐던 것도 결국에는 외교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이번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 외교장관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이 대면 협상을 하는 건데 일단 이번 협상에서 그럼 주목해봐야 할 점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미국 측에 요구한 10개 항목을 제가 보니까요. 이거를 지금 이번 협상에서 다 뭐 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양이 그리고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원칙적 불가침 보장 이런 거는 미국이 수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먼저 협상에서 좀 같이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종전 합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민감한 문제 같은 뭐 핵 협상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예. 자, 실장님 지금 일단은 그 양국의 어떤 그 책임자들이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건데 이 장소에 대한 좀 뭐랄까요 안전성 이런 것들은 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겠죠. 파키스탄이 주변의 여러 걸프국이나 또는 이란, 뭐 또 중국, 미국 모든 나라들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휴전 협상에서도 매우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그 회담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한 뭐 일종의 테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란 내부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협상을 그렇게 그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회담 진행을 방해하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파키스탄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장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또 저희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란 협상단이 저희 조금 전에 특파원 연결도 했었는데 대면 협상장에 이제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삐걱거리긴 했지만 이란 협상단도 이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해서 최고의 인사들이 암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중재를 했지만 이란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대면 협상에는 등장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지금 미국보다 먼저 지금 왔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란의 의지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종전 이후에 이제 재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 협상을 통한 지금 이런 종전을 해야지만 이란도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예, 뭐 모쪼록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첫 대면부터 좀 어떤 양국이 좀 받아들일 만한 이런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이 최초에 15가지의 의제를 던졌다고 예. 했었고 다시 이란 측이 10개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그 이란이 제시했던 10가지의 안은 휴지통에 버려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란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담이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설정이니까 그동안 분명히 미국이 주장하는 거와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좀 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의제는 채택을 하고 어떤 의제는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쓸 건지 아마 그 의제 선정 싸움이 회담 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긴장도를 높일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아마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이것이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란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핵 문제나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핵 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지난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같이 좀 공동으로 해서 통행료를 걷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전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또 아랍국들에게 좀 걷어서 같이 좀 분담하자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같지는 않고 즉흥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전에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에는 유조선들이 잘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종전 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이제 말 잘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통행료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란이 더 이상 통행료를 안 걷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신가요? 협상이 잘 됐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란은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약점이잖아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서 했더니 미국의 어떤 이런 반전 여론이라든지 또 세계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취약점이라는 걸 지금 이란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아마 이걸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란이 끝까지 그 카드를 고수하면서 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우라늄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란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주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있었던 것도 그 중심에는 경제 문제가 있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당장 이란 지도부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도 이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란이 과거에도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랍산자니 행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타미 대통령은 재건 이후에서 경제 그 개발이라든지 개혁 이런 걸 또 의제로 삼아서 등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지만 또 하나는 역시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결국에는 맞물려 있는 것이죠. 경제 제재를 드러내려면 핵 문제를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보다 더 나은 조건이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하려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첫 만남부터 종전까지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양국이 모두 국내 경제 문제에 좀 이렇게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전이 좀 그래도 급한 쪽은 어디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 급한 쪽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더 많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란이 더 급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우라늄 농축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냥 제 개인적 전망으로는 예. 이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이란이 버리는 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한테는 우라늄 농축에 관한 것은 정리가 됐다고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이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굉장히 좋은 당근책이 될 수 예, 있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우라늄의 농도를 낮춘 것까지 하겠다고 협상을 했지만 그런 협상을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6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이란의 어느 지역에 어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더라도 미국의 폭격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들어와서 아무데나 막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굳이 노력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그 시설을 지하에 갖추고 할지라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지난해 6월 폭격한 이후에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세세히 들여다봤는데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은 미국이 이란의 그런 우라늄 시설들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만약 이상한 게 보이게 되면 그냥 어떤 주저함도 없이 또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다 이제 부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해봐야 미국의 반복적인 폭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명분 있는 그것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의 반대급부 오히려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뭔가 이란에 조금 더 국익이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약간 견해가 지금 완전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핵을 포기를 하는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취하려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폐쇄해봤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해보지 않고 말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해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란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력, 이란이라는 국가가 종이호라기가 아니라 저 국가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실제 드러났다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오히려 이란의 입장에서는 실리 측면에서 우라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쪽일 것이라고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보상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보상금은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 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가 하는 게 보상금이지 이긴 나라한테 보상금을 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아마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란의 경제 재건 또는 산업 시설의 어떤 복원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이란을 지원하는 쪽으로의 뭐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가 사실 가장 우선순위일 거고 지금 미국 내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어서 표심을 좀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법 문제에도 위반이 된다고 하고 지금은 사실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와서 같이 좀 해보자고 했을 때 응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일본, 우리 한국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글쎄요, 이걸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이거를 강경으로 밀어붙이면서 통행료를 이제 걷겠다고 하면은 이건 저는 유엔 차원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이고 수에즈 운하랑은 전혀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인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고 그 전에 잘 유조선들이 잘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란이 이 카드를 처음에 이거를 이제 수면 위로 띄웠을 때 진짜로 통행료를 징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잘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행료 이야기도 한번 하면서 이거를 종전 협상에서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호르무즈 통행세,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은 글쎄 뭐랄까요, 중동 내에서 그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페트로달러인데. 이게 이제 이란으로 인해서 어떤 유가가 또 계속 오르는 상황이 가게 된다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중동 내에서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페트로달러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미국 달러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핵심 메커니즘이 또 이 페트로달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정권들,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있었고, 리비아의 까다피 정권이 있었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남은 나라가 사실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보면은 달러 외에 이런 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위안화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달러가 페트로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유지를 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관련된 이런 이제 징수세 문제는 또 이거와는 좀 별도의 이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이 계속 이제 고집을 하게 되면은 이건 국제사회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전 협상에서 이 카드가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리고 미국이 아마 이걸 해결하려는데 많은 에너지를 좀 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 포함하는 데 동의를 했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뭐 네타냐후 총리가 그만큼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에 휘둘리는 걸까요? 최근 외신 보도에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결국 네타냐후의 설득 주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갔다고 하니까, 네. 만약 그 내용이 맞다란 팩트라면은 이런 식의 설명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시작하기 전 단계 사흘 동안 관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레바논 헤즈볼라를 완전 무장 해제시키겠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를 어떻게든 그냥 이번 기회에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이란의 입장을 군사적으로 지지하고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이 레바논 헤즈볼라인데, 그 헤즈볼라마저 얻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이 중동 시장에서 이제 홀로 고립되는 것이니까 레바논에 대한 문제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입장이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부패 혐의로 의한 재판도 다시 제기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쫓기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미 행정부와 이란 간의 협상이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레바논 일부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좀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이것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그거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닥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고, 이번에 레바논 헤즈볼라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던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협상이 가능한 거긴 합니까? 왜냐하면 레바논 이제 첫 공격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첫 공격 당시에 이란 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또 놓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 중에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휴전 내용에 포함시켰다 안 시켰다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휴전이나 또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회담의 책상머리에 앉는 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실제 미국과 이란이 앉아서 내일부터 회담을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습 자제를 요청받은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워싱턴에서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중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결국 이렇게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서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그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보면은 과거에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 그리고 마지막 4차 중동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미국의 지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지금 미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레바논 정부가 이게 헤즈볼라가 사실은 언론에서 무장정파라고 많이 표현이 되지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을 배출하고 중앙 정치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레바논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군사 행동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게 그렇죠. 아. 예,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용하려는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죠.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레바논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19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표면적인 목적은 PLO의 제거였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결론적으로 파생물로 만들어진 단체가 헤즈볼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의 정책은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헤즈볼라고 지금까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헤즈볼라 문제를 지금 정리하고 싶어하고 무장 해제를 원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헤즈볼라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자체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있어서 악재가 될까요? 호재가 될까요?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저항의 축이라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헤즈볼라는 다른 저항의 축과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82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란이 굉장히 깊이 개입을 했고 네. 이슬람 혁명 사상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하마스와 좀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하마스는 순위파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란에서 하마스에게 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마스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금도 많이 가고. 근데 헤즈볼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일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참전한 이제 세력이 헤즈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헤즈볼라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란이 어떤 협상에서 카드 중에 하나로서 이번 협상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일 것이죠. 협상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 협상이 파국으로 이제 치닫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제스처를 취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즈볼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협상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협상 날짜가 잡히기 전까지 물밑 협상 소식도 간간히 들렸었는데 이 미국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파키스탄에게 그 역할을 좀 부여하고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또 이란의 든든한 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중국인데 또 중국과 파키스탄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한 2주 전인가요? 파키스탄의 그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또 상호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의 결과가 전쟁의 즉각적인 중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하고 또는 미국의 그 속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협상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요. 실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회담의 중재역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파키스탄 또한 이란이나 걸프국들로부터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지만이 파키스탄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네. 파키스탄은 또 그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을 또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번 그 휴전 협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파키스탄의 어떤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앞으로 이제 만약 이것이 휴전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면 파키스탄은 미국 또는 중국이라는 글로벌 그 두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아마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파키스탄의 외교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건 맞는데 만약에 이란과 어떤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 파키스탄이 뭔가 이 중재를 잘 못하는 듯한 느낌을 좀 준다면 반대로 또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협상은 잘 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를 받지만 만약 그 협상이 잘못되게 되면 그 협상이 잘못된 거에 책임을 그 중재자한테 다 몰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파키스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망가졌다. 자칫하면
미국으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전부 다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만큼 더 이번 휴전협상에 임하는 파키스탄의 자세는 매우 신중하고 아마 그 파키스탄이 협상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대화를 하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 쪽에 또는 이란 쪽에 일정 수준의 뭐 양보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그 의제에 대해서는 좀 변경을 요구하든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인류의 저주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도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협상에 좀 걸림돌이 된다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협상은요 미국과 이란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과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신경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지금 정책 방향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또 정책 방향에 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미국과 이란의 의지고 이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냐 그것이지 그리고 협상 전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런 기싸움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막상 이제 협상장에 들어가면 정말 진지하게 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뭐 받을 건 받고 해서 그런 협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간의 그런 이야기는 큰 이제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뭔가 압박의 카드를 끝까지 좀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일단 이란에서는 이제 이런 엄포를 또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중동 전역에 미국 이익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또 압박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란의 이런 압박 카드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초강대국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뭐 이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워낙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버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등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나라가 또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대등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란이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저는 이 상황에서 이란이 굉장히 막 불리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급한 거는 저는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이나 국제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뭐 보면 뭐 민주당에서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미국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불리한 건 저는 미국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지금 휴전을 하냐, 더 전쟁을 해야 된다. 강경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등한 저는 지금 그런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너무 그 힘의 균형이 지금 쏠려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이 협상을 어쨌든 통해서 가장 먼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는 경제 제재일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재건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란은 또 과거에 라프산자니 행정부에서 또 그런 재건을 잘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이 재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도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재개방에 역시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통행료를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말로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정하는 입장이었고 일관된 입장은 즉각 완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변경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란의 주장에 뒷걸음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아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리터 나토 사무총장한테 빨리 가서 나토국들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뭘 할 건지 역할을 빨리 가져오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바라기는 이번 파키스탄에서 휴전협정하는 그 와중에 나토에 있는 뭐 그동안 전쟁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또는 이란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아마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이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압박의 요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군사력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이미 2개가 있는데 부시 항공모함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그 작전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해병 기동 원정대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떠난 해병 기동 원정대가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다 놓고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휴전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말 그대로 12일이 지난 이후에 2주가 지난 뒤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자유롭지 못한 것이 시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을 선포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박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의 시효가 60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 4월 말이면 대통령이 다시 어쨌든 미 의회에다가 이거를 올려서 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이번 사태, 중동 사태 이후에 이 나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 국방장관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서운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잊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적인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토를 탈퇴하겠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나토 탈퇴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군사적 운영 면에서 무언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토국들이 미국한테 굉장히 많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전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을 거의 점령한 상태가 됐고, 나토국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냥 약간 나몰라라 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다시금 미국의 손을 붙잡고 하소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시간 내에 나토가 적절한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이란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럽에 있는 8만여 명의 미군들의 병력을 줄인다든지, 또는 이번에 정말 가장 아주 비협조했던 국가에 있는 미군들,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 4천여 명의 해군 중심의 병력이 있는데 그 병력들을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투입할 것을 며칠 내로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비협조 국가들에게서 미군을 좀 빼낸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토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지금 응한 국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통한 미국의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정책 기조가 사실 지금 현재까지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호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최우방국이라고 하는 영국마저도 지금 여기에 지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일본도 얼마 전에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전쟁 상황 이후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도 많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란이 전쟁 상황인데도 많은 또 나라의 대사관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철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작년 12일 전쟁 때도 한국 대사관은 철수를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란의 이제 인사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일본도 지금 철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 이후에 좀 상황도 같이 좀 대비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9제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그 40일 추모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 하메네이의 사망 40일이라는데 여기에는 또 그 아들이자 지금 현재 그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아직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란이 종교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이란 사회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란이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시아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이란의 3대 최고 지도자는 12대 이맘의 대리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대 이맘이 무하마드 알-문타제르라는 인물인데 한 번도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941년에 은둔을 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도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 물론 신변의 위협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40제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순니에서보다 시아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카르발라 창극이라고 해서 이제 호세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68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함마드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2명의, 그러니까 후세인을 포함해서 72명밖에 없었는데 전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마이야 왕조와 대결을 해서 모두 다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좀 기리는 것인데 이 아르바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인이 40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후세인이 죽고 나서 40일 이후에 이제 이런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49제 그런 개념하고 굉장히 큰 행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영적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애도의 기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일반 장례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40일에 추모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1978년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고 결국에는 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때 반정부 시위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40일이 됐네 추모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반정부 시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다시 40일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가 끊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슬람 혁명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이어져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은 정말 이렇게 무섭고 42일제라는 것은 시아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한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었던 정치권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이원택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 투표 결과 이 후보가 최고 득표로 1위를 차지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 참여한 안호영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본 경선 투표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해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단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선주사 등과 만나 현재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으로 해외 선박에 탑승한 선원까지 포함해 해협 안쪽에 머무는 한국인 선원은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가격이 2주 더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름값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미뤄졌던 주유에 나선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을 2주 더 고정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종결이 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름을 원래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의 국제 시세는 2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공급가도 묶었지만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감이 좀 안 와요. 떨어져야지 힘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운임비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죠. 기름값 역시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88원, 1,982원으로 전날보다 4원 안팎 올랐습니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곧 2,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차 고시 때 공급가는 210원 올랐지만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아직 160원가량 인상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들이 정부의 대체 수급선 발굴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이창용 총재 재임 중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다음 달 28일 회의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산업계 곳곳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도로 포장 공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고 농업용 비닐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 속에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창 돌아가고 있어야 할 공장 설비가 멈춰서 있습니다. 봄철부터 장마 전까지 한창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해야 할 시기.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아스팔트 생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80에서 90%의 원료 재고량을 확보해 둬야 하지만 지금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재고량이 부족하다 보니 탱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할 주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원료 가격마저 2배 가까이 뛰면서 공장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콘 업계는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만 우선 작업하고 있지만 일부 도로 포장 공사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품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현장들,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현장들 위주로. 농업용 비닐 제작업체에선 가격 인상을 우려한 농가들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통 8월과 9월에 판매가 집중되지만 이란 전쟁으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찌감치 재고를 확보해 두려는 겁니다.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원료 확보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5월 말까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원료는 확보 중입니다. 5월 이후에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원료 확보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 여파에 산업계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원안대로 소득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 조율한 뒤 오늘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특히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륙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모레는 중서부와 전북에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 제주도에는 모레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기온은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내일 시작합니다. 양측 협상단은 아침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아직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협상은 휴전 논의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립니다. 이란 대표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전쟁에 반대했던 JD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레바논을 둘러싼 입장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은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여전히 경색돼 있습니다. 휴전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10여 척 수준에 불과해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30여 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부과와 선박 통행 제한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he deal is a ceasefire, a negotiation. That's what we give. And what they give is the straits are going to be reopened. If we don't see that happening,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bide by our terms if the Iranians are not abiding by their terms. 이란의 핵물질 처리와 확실한 안전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등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협상은 휴전 기간 계속되겠지만 결렬될 경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이 재개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란 대표단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각 9일 저녁 늦게 협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끌 예정이며 내일 이란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자들은 회담에서는 언론에 말할 때와는 훨씬 다르게 이야기한다며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서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소개한 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으로 1,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해놓고도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레바논은 휴전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레바논 정부에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측에서 직접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이스라엘은 평화 협상 제안 뒤에도 밤새 레바논 남부 두 곳을 집중 타격하는 등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선휴전, 후 협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고위 당국자는 협상을 위해선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중재와 이행 보증을 위해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화 제안은 레바논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헤즈볼라를 배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번 종전 협상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뒤에 돌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BC 방송은 현지 시각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레바논도 휴전 대상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입장을 바꿨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휴전 협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법정 공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법정 심판대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3건의 뇌물과 부패 혐의 재판입니다. 한 건은 해외 사업가들에게서 26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고 다른 2건은 자신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이스라엘의 언론들과 거래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비상 폐쇄 조치 덕분에 멈춰서 있던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휴전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오는 12일 재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재판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הנשיא טראמפ קרא לסיום מיידי של המשפט כדי שאוכל יחד איתו לקדם ביתר שאת אינטרסים חיוניים המשותפים לישראל ולארצות הברית בחלון זמנים שספק אם יחזור. 이란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발표 직후 레바논을 맹폭한 배경에 전쟁 상태를 유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네타냐후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당초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 포함하려던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직후 급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헤즈볼라 소탕이라는 명분 뒤에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재판이라는 외통수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중동 평화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급해진 그의 선택이 이제 막 물꼬를 튼 종전협상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현지 시각 11일부터 시작될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실패하면 중재국 파키스탄도 외교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동정책위원회는 파키스탄은 전쟁이 계속돼 이란에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파키스탄 서부 국경의 안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파키스탄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실패했을 경우 과도한 쇼만 하는 국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큰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종전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통행료 부과 시도 중단을 경고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해협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는 아주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석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휴전 발표 뒤 첫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대독한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모즈타바는 이란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침략자들을 향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줄다리기가 종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며 유럽 내 미군 병력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통행을 위해 군함 지원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무기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이 입게 될 가장 큰 장기적 피해는 동맹과의 관계 악화라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니얼 바이먼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논평을 내고 이란 전쟁이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나토와 협의하지 않았고 전쟁이 격화하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같은 어려운 임무를 맡아주지 않는다며 나토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아군이었던 마가 진영 비판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패배자들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각각 독자 채널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와 터커 칼슨. 이란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I'm sick of it. Can't he just behave like a normal human? I mean, honestly, like the president, 3D chess, shut up. It begins with a promise
to use the U.S. military, our military, to destroy civilian infrastructur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to say to commit a war crime. 마가 진영의 대표적 농객인 알렉스 존스는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 How do we 25th Amendment his ass? Tackle Trump and let him pretend he's president and publicly report that he's going through a health issue and Vance take over. 한때 마가 진영의 여전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And he's out of control, and people within the administration need to step up, take responsibility, and rein this in.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공통점은 낮은 IQ의 패배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가 진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저격했습니다. With Trump with MAGA, and I think MAGA is most of the Republican Party, is 100% approval. 마가 진영의 음모론자로 트럼프 최측근인 로라 루머는 이들이 적국의 돈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를 흠집내는 방송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네,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이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를 고작 몇 시간 앞두고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선물을 팔아치운 건데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을 점친 것도 놀랍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파는 건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난달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연기를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에 누군가 5억 달러 규모의 원유 선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른바 미래 예측 사이트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휴전 발표 몇 시간 전에 휴전에 돈을 걸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으로 이번 휴전 베팅이 첫 거래였습니다. A group of traders created accounts hours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a ceasefire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accounts did not exist before. They made only one bet and they won.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몇 시간 전에도 신규 계정들로 수십만 달러를 챙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군사작전에 돈을 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월 28일 미군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40일을 맞아서 대규모 애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이슬람 공화국 광장에서 하메네이 사무실이 있는 도심까지 추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알리 하메네이는 떠났지만 그의 아들 모스타바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며 미국의 제거 작전을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도부가 더 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뭐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해협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단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으로 해외 선박에 탑승한 선원까지 포함해 해협 안쪽에 머무는 한국인 선원은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한국 선박들은 해협을 나올 사전 준비를 마쳤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다시 중동 위기가 확산하면서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통항 의사를 밝힌 선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지속하면서 북해산 원유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시장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즉시 인도 가능한 북해산 포티스 혼합유 가격이 배럴당 약 147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반영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가격이 2주 더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름값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미뤄뒀던 주유에 나선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을 2주 더 고정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종결이 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의 국제 시세는 2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공급가도 묶었지만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감이 좀 안 와요. 떨어져야지 힘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운임비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죠. 기름값 역시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88원, 1,982원으로 전날보다 4원 안팎 올랐습니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곧 2,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차 고시 때 공급가는 210원 올랐지만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아직 160원가량 인상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들이 정부의 대체 수급선 발굴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건의했습니다. 여야가 온종일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총액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지원금이 유지됐고 K패스 할인 확대 등 각종 민생 지원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전쟁 대응이냐 전쟁 핑계냐.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이른바 소소위와 지도부 아침 회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좀처럼 추경안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논의를 좀 서둘러서 하기로. 결론적으로 좀 계속 검토 중이다. 국회로 돌아와서도 릴레이 회동을 소화한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정오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빚 없는 추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26조 2천억 원 총액은 유지하되 각종 사업을 더하고 빼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을 정말 다행이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1야당은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 밖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K패스를 50% 할인하는데 1,000억 원을 더 투입하고 주요 원자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천억 원을 증액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보조금 등을 신설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역시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직후 국회는 예산안 세부 조정 실무 작업에 착수했는데 추경안은 오늘 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하강 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휴전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란 전쟁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이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일단은 신중론을 택한 겁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재임 중 마지막 회의인데 선물도 없냐며 농담을 던진 채 회의를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30분 후 이 총재를 비롯한 7명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전원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차단돼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경기가 급감하는 이른바 공급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를 좀 더 지켜본 후 금리를 조정하자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그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이란 사태가 안정된다면 현재의 고환율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며 취임 전 1,42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오는 20일 퇴임을 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어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했는데 외국인 증시 이탈이 썰물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인 환차익만 늘릴 수 있어 그랬다며 후일담도 털어놓았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발언은 후회하지만 당시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11월, 12월에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먹었어도 그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국민연금하고도 얘기도 있고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아마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부채 조달이 아닌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지방 초중등 교육에 4조 8천억 원을 지출하는 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더 기묘한 곳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관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에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1.4% 오른 5,858로,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에 1.6% 오른 1,093으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9원으로 출발해 7원 내린 1,4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지만 불안한 휴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타이완을 동시에 접촉하며 5월 담판 준비에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타이완 국민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며 환영 인사를 건넨 시 주석은 양안 동포 모두 중화 민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当前世界百年变局加速演进，中华民族伟大复兴的大趋势不会改变。 국민당 정리원 주석은 비록 서로 제도는 다르지만 전쟁을 방지하고 공생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안은 외세가 개입하는 바둑판이 돼선 안 된다며 시 주석의 말을 대신하듯 맞장구 쳤습니다. 大陆的发展在习总书记的领导之下成就非凡，十五五的规划刚刚开局，值得期待。 과거 중국 본토에서 내전을 치렀던 국공 양당 영수의 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방중을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시점과도 맞물렸습니다. 다음 달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타이완 문제의 고지를 선점한 셈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하는 겁니다. 王毅外长此访是中朝双方落实两党两国最高领导人共识，推动双边关系发展的重要举措。 위태로운 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회군이 발목 잡힌 사이 시진핑 주석은 일찌감치 담판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전달이 의심되는 날짜 등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전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하루 만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가액 3천만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 수수를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3천만 원 이상이 오갔다고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을 다량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책을 산 건 인정되지만 청탁이 있었다거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건데 합수본은 전 의원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롯이 일만 하겠다는 말로 부산시장 선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이 면죄부 꽃길을 깐 조작 기소라며 집중 견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찰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불기소 결정 직후 국회를 찾았습니다.
마음고생을 턴 듯 돋보이는 한바구음.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튿날 공교롭게도 혐의를 벗은 건데 정청래 대표와 짧은 차담회 이후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일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판 성명과 논평으로는 부족했는지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권이 면죄부 꽃게를 깔았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원은 불기소, 힘없는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런 게 바로 조작 기소라고 꼬집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경선 중인 박형준, 주진우 예비후보가 비판 대열에 앞장섰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집단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두고도 여론조사 왜곡 의혹으로 고발된 시한부 후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제 범죄 혐의가 공천의 필수 기준이라도 된 것입니까? 거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 공천 난항은 여전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좌충우돌 파괴왕 추미애 의원을 잡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눈물로 공식 선언했고 경기도 선거의 승리가 저는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보수의 세건입니다. 경기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원팀을 외치며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최종 경선이 마무리되고 나면 대구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매끄럽지 못한 공천 혼란 속에 지방선거 54일 전 발표된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20%로 48%의 민주당에 크게 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전투를 외치며 전통적인 영남권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을 누릴 만한 매력적인 청사진을 내놓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서 위성곤, 문대림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본경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절반을 넘지 못해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본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오영훈 지사는 탈락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궂은 날씨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실종이 장기화될 경우 늑대가 폐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치 파악을 최우선 목표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 하늘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열기가 감지된 곳을 확인해보지만 흐린 날씨와 뿌연 안개로 물체 식별은 쉽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탈출한 늑대가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늑대를 생포하기 위해 주요 길목마다 닭고기와 함께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들개를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 장치도 동물원 주변 야산 곳곳에 투입됐습니다. 수색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드론으로 늑구의 위치가 파악되면 한 곳으로 몰아서 붙잡는 거점 포획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월드 외곽 먼 곳에서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드론으로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총으로 그렇게 포획할 계획입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하루 동안 휴업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나왔습니다. 어쨌든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애기한테 위험해서 걱정되는 부분에 좀 데리러 왔어요. 빨리 잡혀가지고 어쨌든 동물원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늑대 발견 소식이 좀처럼 전해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이고 하니까 그냥 한번 살짝 나와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던 코스보다 훨씬 더 짧게 잠깐 돌고 가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색팀은 늑구가 사육사의 손에 자라 보문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발견되는 대로 생포작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 대전 동물원을 빠져나온 늑대 이름 늑구입니다. 이 늑구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탈출 첫날 촬영된 영상으로 늑구는 도로 인근까지 내려왔지만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면서 다시 숲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숲을 사이로 무언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속도를 내 달립니다.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반쯤 대전 동물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동물원을 빠져나간 직후 포착된 것으로 늑구는 주변을 경계하듯 멈춰서는 행동을 반복하더니 다시 돌아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늑구가 향한 방향은 동물원 쪽으로 이후에도 인근 숲 일대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팀은 늑구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귀소 본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면 더 멀리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안전한 포획을 최우선으로 CCTV가 촬영된 인근에는 먹이와 포획틀을 설치해놨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민들은 늑구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2명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끼임 사고가 났던 같은 공장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오가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컨베이어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이자 장비 교체에 나섰던 설비 작업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된 겁니다. 한 명이 먼저 컨베이어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고 급히 도우려던 다른 한 명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큰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달 전 불이 났던 시화 공장 건물입니다. 검게 탄 흔적을 가리기 위해 여전히 가림막이 덮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해 먼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역시 사측으로부터 공장 내부 CCTV와 작업 지침서 등을 제출받고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1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고 일요일부터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따뜻한 봄 날씨에 나들이 즐기신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네, 보통 4월부터 꽃가루의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게 되는데요.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는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기와 꽃가루 알레르기의 차이는 바로 열인데요. 감기는 열이 나고 피로감이 생기면서 콧물도 끈적해집니다. 반면 꽃가루 알레르기는 열이 없고 맑은 콧물이 나면서 눈과 코가 가려워집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증상에 맞는 약을 드시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봄꽃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지만 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